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성리학의 역사를 알아보는 한국 성리학의 계보 7부입니다. 조선 중기, 조선의 조정과 성리학계는 학풍에 따라 영남지방의 영남학파와 그리고 비영남권 지역의 기호학파가 각각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을 만들며 붕당 정치가 시작하였습니다. 붕당 정치라고는 하지만 조선의 성리학계까지도 영향을 주던 파벌이었죠. 이 중 정통 성리학 계보임을 자부하던 영남학파의 동인은 퇴계 이황의 제자 계보이냐 남명주식의 제자 계보이냐를 두고 각각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죠. 임진왜란 직후 권력을 잡은 북인은 광해군이 즉위하며 집권 여당이 되어 독주했지만 서인들의 인조반정으로 북인은 완전히 몰락하고 비영남권 지역의 기호학파였던 그동안 계속 권력의 주도권에는 있지 못했던 서인이 완전히 조정을 장악했고 야당 역할로 남인만 남게 되었죠. 그렇다면 집권당이 된 서인의 경우 그 내부적으로 파벌이 또 나뉘지는 않았을까요? 인조반정을 주도한 건 서인이 맞았고 또 그 덕에 이후 오래도록 서인의 정권이 이어졌지만 모든 서인들이 인조반정에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서인들도 있었죠. 서인의 정권이라 함은 모든 서인들의 정권이 아니라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서인들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인은 인조 반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두고 공서파와 청서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공서파의 공은 공신이란 뜻으로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덕에 공신으로 책봉된 서인들을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이귀, 김류, 최명길, 심기원, 김자점 등이 있었죠. 이 공서파 서인들은 우선 장점부터 말하자면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학자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반정이란 부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보니까 혹시나 이 정권이 불안정해질까봐 언제나 현실 정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서파의 최명길 같은 경우 나중에는 외교적으로도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 명분보다는 청나라와의 강화를 주장했던 겁니다. 단 공서파의 단점은 불안정한 서인의 정권을 지킨다는 핑계로 그들끼리도 권력투쟁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괄의 난이 있었죠. 사실 인조 제위 초기 정치파는 공서파들끼리 권력투쟁으로 인해 안정적이질 못했죠. 공서파들 하는 짓들이 꼴사나웠고 이들의 권력도 공신으로 책봉된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옛날에 훈구파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인 내에서 인조반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청서파의 경우 이런 공서파들의 꼴사나운 짓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청서파들은 스스로 권력의 때가 묻지 않은 자들이라 하여 맑을 청자를 썼던 거죠. 대표적으로 김상원이 있죠. 이들은 부도덕한 공서파들의 권력투쟁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서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서파들은 성리학적 질서와 도덕에 따라 조정이 안정화되어야 한다며 마치 영남학파처럼 현실 정치보다는 이념과 명분을 더 강조했습니다. 괜히 훗날 청서파의 대표인 김상원이 사대를 주장하며 청나라의 만주족을 오랑캐라 여겨 화의에 반대했던 게 아닙니다. 성리학적 질서에 따르면 공자와 맹자의 나라인 명나라의 사대를 하는 게 옳은 거고 오랑캐인 만주족을 상대해서는 안 됐잖아요.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 시기에 공서파와 청서파는 청나라에 대해 화의를 할 것이냐 절대 화의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두고 대립하였습니다. 공서파의 경우 전쟁을 멈추고 안녕을 도모하자는 주화파였고 청서파의 경우 명나라에 사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척화파였죠. 하지만 결국 조선은 병자호란을 겪었고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으며 미리 화의를 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건만 굳이 그런 굴욕을 겪고 인조는 청나라와 화의해야만 했습니다. 인조야말로 사건 발단의 가장 큰 책임자였지만 병자호란 이후 인조는 김상원 등 척화를 주장했던 청서파들을 더욱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조정의 실세는 공서파의 최명길을 뒤를 이어 김자점으로 넘어가는데요. 권력의 실세가 된 김자점은 어느샌가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를 멀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소현세자가 병으로 사망하자 곧바로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소현세자의 처가를 박살내고 그 아들들마저 비운해 죽게 하였죠. 이렇게 막 나가던 김자점이었지만 너무 비호감 같은 캐릭터라 그저 인조만 김자점을 감싸 안았었을 뿐 조정이나 성리학계에서는 김자점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인조 사후 김자점이 지지하였던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17대왕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비록 효종은 김자점이 자신을 지지해 주었지만 아버지 인조만큼이나 김자점을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효종도 이런 비호감 캐릭터 계속 데리고 있어봤자 본인에게 전혀 득될 게 없다고 여겼죠. 효종이 즉위하고 청서파 서인들이 대거 김자점 탄핵을 외쳤고 효종은 처음엔 어느 정도 김자점을 두둔해주나 싶더니 얼마 안 가 김자점을 탄핵시켰죠. 그리고 효종은 청서파 서인들을 대거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조의 서인 정권은 공서파의 정권이었고 효종의 서인 정권은 청서파의 정권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효종은 즉위하고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에게 당한 모욕을 싣고 청나라에 복수를 하러 가자는 북벌이었죠. 효종은 북벌을 위해 군사비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조선군의 훈련 강도도 높이며 군사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단 효종이 실제로 청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효종은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 왕자 출신으로 형 소현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현세자를 미워한 인조가 그 손자들까지도 다 내쫓았기 때문에 효종은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본인의 기반도 애매했던 효종은 정권의 기반을 위해 북벌을 외쳤던 것이었고, 그래서 청나라에 대해 반감이 강한 청서파 대신들을 대거 등용했던 겁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성리학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살림의 등장입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은 워낙 큰 굴욕을 겪었고 또 결국은 청나라와 강화를 맺었기 때문에 정치에 등을 지고 제야로 숨어버린 선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병자호란 이후 인조의 정권도 결국 공서파의 세상이었던 만큼 공서파에 끼지 못한 존재들, 대표적으로 청서파들은 제야에 있으면서 현실 정치를 욕하던 키보드 워리어가 되었는데, 단순히 키보드 워리어들도 있었지만 명망이 높은 선비들은 영향력이 남달랐기에 관직을 받지 않고 조선의 조정에도 없으면서 자기 제자들 조정에 보내놓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존재들이 바로 살림이었습니다. 인조 제위 말기에는 이런 살림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공서파의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효종이 즉위하고 효종이 청서파 서인들을 등용하면서 이 등용된 청서파 서인들의 대스승들은 살림으로 군림하며 조선 정치에 강하게 개입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이었고요. 송시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송시열의 스승을 알아야 합니다. 송시열의 스승은 사계 김장생으로, 사계 김장생은 충남 논산 출신의 대표적인 기호학파이며 또 율곡이의 제자였죠. 딱 서인의 직계 계보죠. 김장생은 현실 정치에는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았던 학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큰 선비로 예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학이란 성리학의 원칙에 의거하여 예의 본질과 의, 그 쓰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황의 이기 논쟁에서 알 수 있듯 주로 조선 지성계에서는 성리학의 형이상학적인 혹은 관념적인 논쟁이 주된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 사회가 쑥대밭이 되고 기존의 질서가 동요하자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지한 사대부들은 현실 개선의 방안으로 예를 탐구하는 어젠다로 관심사가 옮겨갔죠. 그래서 김장생은 상례비호, 가래집람, 의례문해 등을 집필하며 예학을 만들어냈고요. 김장생 역시 서인이었지만 정치인이 아니었던지라 공서파가 아닌 청서파에 해당했습니다. 김장생의 예학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두 성리학자가 바로 송준길과 송시열이었습니다. 이후 서인의 청서파는 송준길과 송시열이 이끌었는데, 효종이 청서파를 내세워 북벌을 추진할 때도 가장 크게 의지했던 두 사람이 송준길과 송시열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양송이라고 부를 정도로 제야인사로서 두 사람의 입장은 상당했습니다. 효종 입장에서도 두 사람만 포섭하면 청서파 서인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었죠. 1659년 효종이 죽고 효종의 장남인 18대왕 현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조정의 대신들과 왕실 사람들은 일정 기간 상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자의대비라고 현종의 할머니이자 효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고 효종에게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계모였죠. 그래도 자의대비는 효종의 어머니 뻘이죠. 그러면 어머니 뻘이 되는 자의대비는 아들 뻘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입장이 애매해진 겁니다. 성리학에서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이 이 죽은 사람이 적장자이냐 아니냐를 두고 달라집니다. 죽은 효종은 적자이긴 하지만 장남은 아니죠. 형 소현세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소현세자가 일찍 죽었으니 효종을 장남으로 봐도 무방하고요. 효종이 장남이냐 아니냐를 두고 신하들 의견이 갈린 겁니다. 이때 붕당 남인 소속의 윤휴가 효종은 장남으로 보는 게 맞다며 자의대비가 상복을 3년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태화는 당시 예학의 정통이었던 송시열에게 자문을 구하는데요. 송시열은 효종을 장남으로 볼 수 없다며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대왕을 장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위험한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영의정 정태화는 이게 혹시나 일이 너무 커질까봐 송시열의 말대로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게 의견을 모을 테니 그 논거가 효종의 장남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했죠.
뭐 3년상이라고는 하지만 조선의 국왕들은 3년을 다 채우는 일이 많지 않았고 관례적으로 1년쯤 됐을 때 상복을 벗었거든요. 조선의 국왕인 현종과 현종의 할머니 자의대비가 송시열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의대비는 상복을 1년만 입기로 합니다. 영의정 정태화가 송시열 말대로 하기는 하되 논 것까지는 취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효종이 장남이냐 아니냐 논쟁이 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처음 현종에게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으로 3년을 주장했던 남인 소속의 윤휴와 서인의 송시열 사이를 걱정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남인 소속의 윤휴와 서인 소속의 송시열은 서로 다른 분당이었음에도 젊은 시절에는 꽤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효종 재위 시절 윤휴가 성리학에 대해 중국의 주자가 해석한 문장 하나가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송시열은 어디 감히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해석에 토를 다냐며 주자의 해석에 토를 다는 사람을 성리학자라고 할 수 없다고 윤휴에게 사문난적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사문난적이란 성리학의 올바른 사성과 도를 욕보이는 이단아라는 뜻의 이 성리학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입니다. 이게 최초의 사문난적 사건인데 최초의 사문난적 사건이었던 만큼 이때는 뭐 큰 파장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윤휴와 송시열 사이가 이러할지니 영의정 정태화는 나름 중재하려고 중재를 했던 거죠. 어쨌든 현종 재위기에 할머니 자의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기로 결정이 되면서 뭐 큰 사건 없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제 슬슬 상복을 벗어도 되는 시점이 왔을 때 남인의 당수였던 허목이 장문의 상소를 올려 상복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논쟁에 재점화를 해버립니다. 허목의 근거가 굉장히 논리적이라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남인의 주장에 동조하기까지 했는데 이걸 송시열이 철저한 예학에 근거한 상소를 다시 올려 허목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죠. 송시열은 예학자의 선구자라고 하는 사기 김장생의 직계 제자였잖아요. 더군다나 서인은 집권 여당이고 남인은 야당이기 때문에 허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나 싶더니 남인 계열의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윤선도가 이 자의대비가 상복을 3년 입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상소를 다시 올립니다. 다만 상소의 내용이 유교적 근거는 빈약하고 그냥 송시열은 왕실을 능멸하는 놈이라며 일방적으로 송시열을 디스하는 내용이 지배적이었죠. 심지어 남인의 당수 허목과 함께 효종의 정통성을 부인하려는 송시열을 처형하라고까지 상소했죠. 송시열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인들은 윤선도를 벌할 걸 주장했고 심지어 송시열은 허목과 윤선도를 사문난적으로 몰아갔죠. 현종은 서인들과 송시열의 등살에 떠밀려 윤선도에게 가장 높은 단계의 유배령을 내립니다. 남인은 한국 성리학의 메카인 영남학파 출신이죠. 정치 권력은 서인이 집권 여당이었지만 한국 성리학의 메카인 영남학파 유생과 유림들은 퇴계 이황의 학풍을 이은 남인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선도가 유배를 가자 영남의 유림들이 윤선도가 옳다는 상소를 거듭 올리죠. 현종 재위 7년에 이제 짜증이 난 현종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사단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을 1차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1차 예속 논쟁을 통해 송시열의 사상에 반대하는 남인들은 대거 실각했고 조정은 송시열의 추종자들 혹은 그 제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송시열은 관직에 나아갔다 나아가지 않았다를 반복했기에 관료로 볼 수 없었는데 그 누구보다 조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송시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송시열은 스스로를 관료가 아닌 성리학자를 자처했는데 송시열이 성리학계를 꽉 쥐게 되면서 조선의 성리학은 절대화가 되었습니다. 송시열은 율곡이의 제자의 제자이면서 현실적인 정치 개혁보다는 성리학의 명분과 원리에 입각하여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해석에 그 누구도 반박을 해서는 안 된다며 성리학의 절대화를 추구했죠. 송시열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사회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며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신분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대부들은 반상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크게 걱정하고 있었죠. 지배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가 자체가 힘이 사라진다고 판단하여 송시열은 변하는 시대상과 반동적으로 성리학의 원리 원칙을 절대 고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의 예속 논쟁을 보시면서 상복을 얼마나 입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저런 거나 따지고 있으니 조선이 망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하시는데요. 예속 논쟁은 조선 정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성리학 역사에서 가장 큰 논쟁이 16세기에는 이기 논쟁이었고 17세기에는 예속 논쟁이었습니다. 이기 논쟁은 성리학의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 논쟁으로 이현적 서경덕에 이어 이황 기대승 그리고 이황 이의로 이어졌죠. 하지만 이기 논쟁은 정말 성리학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벌어진 논쟁이었습니다. 이기 논쟁이 정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죠.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이후에 벌어진 17세기의 예속 논쟁은 달랐습니다. 예속 논쟁도 성리학의 교리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벌어져서 그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냐고 볼 수는 있지만 성리학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예속 논쟁은 이기 논쟁과 달리 조선의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1차 예속 논쟁에서 서인과 남인의 싸움은 예학을 잘못 해석했다는 논거로 싸우지만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건 저 논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예속 논쟁에서 승리한 송시열은 자신이 실각시킨 남인의 대신들을 사문난족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송시열의 입지가 절대적으로 변하면서 행여나 송시열이 사문난족으로 몰아버리면 이제부터는 정치 인생의 생명이 끝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성리학에 대한 송시열의 해석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고 또 누구도 정치적으로 송시열에게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1차 예속 논쟁에 대해 아무런 의미 없는 걸로 싸운 조선의 쓸데없는 성리학 추앙하기 문화를 욕할 게 아니라 이제 사상의 논쟁이 정치 논쟁으로 퍼졌고 건전한 논쟁이 아니라 상대방 죽이기 논쟁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조선 사회가 급격히 보수화되며 권력자가 말하는 이데올로기에 함부로 반박을 해서는 안 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의 18대 왕 현종은 이런 송시열의 절대적인 입지를 매우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자신의 정권 초기에는 아무래도 송시열이 원로 대신이고 살림으로서 입지가 탄탄하고 자신도 왕권이 다소 불안정해서 어쩔 수 없이 송시열과 서인들의 등 떠밀림에 움직이긴 했지만 현종은 송시열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종의 결정을 송시열이 제자들을 동원해 막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현종은 송시열의 제자가 아닌 특히 남인 계열들의 젊은 사대부들을 조금씩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인의 상징적 존재들을 욕하는 서인 대신들에게 벌을 내렸죠. 시간이 더 지나면 송시열의 상소에 현종이 대꾸도 안 해준다거나 송시열이 예학을 주장할 때 옛날에는 전부 송시열의 예학에 따라 왕실 행사를 진행했으나 송시열의 말에 반박하며 송시열의 예학을 따르지 않는 일들도 일어났죠. 현종 15년이었던 1674년 현종의 어머니, 즉 효종의 아내 효숙대비가 사망합니다. 이때도 효종의 어머니 뻘되는 자의대비는 살아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의대비가 자기 며느리가 죽으면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예조에서는 처음에 1년을 입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신하들이 다시 생각해보니 송시열의 논리로 따르면 9개월을 입는 게 맞다고 생각해 수정안을 보고합니다. 다시 예속 논쟁이 불거진 겁니다. 이때 남인 쪽 사람들은 정통대로 1년을 주장했고 또 송시열은 이를 반박하며 9개월을 입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현종이 송시열에게 가만히 짜져 있으라는 질책을 주며 1년 입으라는 남인의 주장을 현종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서인 측에서 계속 송시열의 예학을 강조하자 현종은 송시열의 예학을 주장하던 서인 대신들을 전부 삭탈관직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2차 예속 논쟁입니다. 2차 예속 논쟁으로 송시열의 추종자들이 대거 실각하고 그 자리에 남인이 자리를 차지하며 급작스레 집권 여당이 되어버렸죠. 현종은 이 기회에 서인들의 잘못된 살림 정치를 뿌리뽑고 정통 성리학이라고 자부하는 남인들을 더 키워줄 생각이었는데 아이구야, 현종은 2차 예속 논쟁이 있고 2달 뒤 승하합니다. 그 상태에서 조선의 19대 왕 숙종이 즉위했죠. 현종 말기에서 숙종 초기에 남인은 서인에 대한 태도를 두고 나뉘게 됩니다. 우선 서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인 사람들을 탕남이라고 하고 서인을 완전히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던 청남이 있었죠. 2차 예속 논쟁을 주도하고 서인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던 게 청남이었죠. 1차 예속 논쟁 당시 서인의 송시열과 대파 싸운 허목, 윤휴 등이 바로 이 청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남과 탕남의 분열은 서인을 두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갈리긴 했지만 예전부터 남인 내에 존재해왔던 파벌의 영향도 매우 컸습니다. 남인은 어떤 지연으로부터 시작했죠? 스스로 정통 성리학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영남학파 내에서도 퇴계 이황의 사상을 계승한 붕당이 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남 지역이 아닌 출신들도 남인의 상당수 속해 있기도 했습니다. 영남권 출신이 아니어도 퇴계 이황의 사상에 동의하고 계승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남인 내에서는 영남 출신의 남인이냐 비영남권 출신이냐 이런 보이지 않는 구분이 있었는데 서인에 대해 적대적 입장이었던 청남의 경우 비영남 출신의 남인들이었고 서인에 대해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탕남의 경우 영남학파 소속의 남인들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영남학파 출신의 남인의 경우 당연히 스스로 정통이라고 자부하기에 성리학의 원칙을 고수했지만 비영남 남인의 경우 성리학보다는 유학에
쉽게 접근하여 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 관점들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괜히 서인의 송시열이 비영남 출신의 남인이었던 윤휴와 허묵을 사목난적으로 몰아간 게 아니었던 겁니다. 2차 예성 논쟁을 이끌고 서인을 몰아낸 주도 세력이 허묵, 유준욱의 청남이었고 숙종 제위 초기 남인을 이끌고 있던 것도 청남이었죠. 집권당이 된 남인 내에서 청남과 탕남의 주도권 경쟁이 심해집니다. 이러자 남인에 대한 숙종의 반감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만년 야당이었던 정당이 갑자기 집권당이 되면 항상 무리수를 하기 마련이죠. 남인들의 지속된 선 넘는 발언과 행위에 분노한 숙종은 1680년 조정의 실세 자리에 남인들에서 서인들로 전부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숙종 제위 첫 환국인 경신환국입니다. 환국이란 집권 여당과 야당이 국왕의 갑작스런 인사교체로 마치 손바닥 뒤집듯 급격하게 뒤집어지고 그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숱한 옥사와 신하들이 희생되는 이 정치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된다는 뜻의 정치 용어입니다. 경신왕국 때도 남인의 원로 정치인이었던 허적의 아들이 영모죄에 휘말리면서 청남, 탕남 구분 없이 남인 대표 간부들은 깡그리 처형됐습니다. 윤휴, 허묵, 허적 그간 남인을 이끌고 온 사람들 다 죽었죠. 경신환국이 있고 9년 후 남인들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1688년 숙종의 후궁이었던 장씨가 숙종의 아들을 낳습니다. 당시 왕후였던 인현왕후는 아이를 낳지 못해 뒷방신세의 여인이었는데 1689년 아직 100일도 안 된 후궁 장씨의 아들을 숙종은 원자로 임명합니다. 원자는 세자로 아직 책봉되기 전 임금의 장남을 일컫는 말로 숙종이 후궁 장씨 사이의 아들을 원자로 임명했다라는 건 언젠간 크면 이 아이를 세자로, 즉 후계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후궁 장씨에게는 후궁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인 빈을 하사하니 이 여인이 장희빈입니다. 문제는 인현왕후가 서인 소속 집안 출신의 여인이었고 남인들은 장희빈에게 정치적 협력자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임명한 이상 인현왕후는 진짜 뒷방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 서인들은 정치적 위기의식을 느꼈죠. 송시열과 서인들이 희빈 장씨의 아들 원자 책봉을 문제 삼자 숙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송시열과 서인들을 삭탈관직 후 유배보내버렸습니다. 숙종은 서인을 불경한 무리로 몰아가며 서인 집안이었던 왕비 인현왕후마저 폐서인시켜버렸고 이를 두고도 서인 86명의 상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려 제대로 숙종의 심경을 건드리자 숙종은 서인들에게 가혹한 형벌과 고문을 가해 죽였고 송시열에게도 사약을 내립니다. 송시열은 죽을 때까지도 제자들에게 성리학은 오로지 주자의 해석만을 따라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죠. 이 사건이 두 번째 환국인 기사환국이고 장희빈은 새로운 왕비로 등극했으며 이후 장희빈의 아들은 세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인들이 대거 복귀를 하죠. 이때 복귀를 한 남인들은 대부분 영남학파 출신의 탕남이었습니다. 과거 경신왕국 당시 청남과 탕남이 모두 큰 피해를 봤지만 그 중에서도 청남이 더 큰 피해를 입어 대가 끊기다시피 했고 그나마 서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탕남은 세력을 보존할 수가 있었죠. 또 영남이라는 끈끈한 학연과 지연도 있었고요. 복귀한 남인을 이끌고 있던 대신은 미남이었고 실권자는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였습니다. 그런데 장희빈이 왕후가 되고 얼마 안 있어 숙종은 이번엔 궁중에서 일하던 무수리에게 빠져 그녀를 임신시키고 그녀를 수건 최씨 후궁으로 정식 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 서인들은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남인들과 결탁해 수건 최씨를 음해하려고 했다는 고변과 장희재가 남인들과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까지 사건을 확대시키는데 숙종 20년이었던 1694년 숙종은 정계 주요 요직들을 전부 남인에서 서인들로 교체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세 번째 환국인 갑술환국입니다. 이어 숙종은 폐서인했던 인현왕후를 복위시켰고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서 다시 희빈 장씨로 강등되었고 오빠 장희재는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건 최씨는 한때 인현왕후를 모셨던 적도 있었던 만큼 서로가 서로의 정치적 협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수건 최씨는 연인군이라는 아들까지 낳고는 숙빈 최씨로 저기가 올라가면서 이번엔 희빈 장씨가 뒷방으로 밀려났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인현왕후가 사망했는데 장희빈 처소에서 인현왕후를 저주한 굿의 흔적들이 발견된 겁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죄를 물으며 사약을 내렸고 장희재도 처형됩니다. 이렇게 남인은 완전히 정치력을 잃게 됩니다. 이후 다시는 남인이 정치적으로 집권당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후 남인은 정치적 붕당이라기보다는 이제 학문적인 단체 정도로 성리학계에서 이어지게 되는데 남인은 영남 출신의 남인과 비영남 출신의 남인으로 다소 나뉘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영남 출신의 남인은 정통 성리학을 고수하고 비영남 출신의 남인들은 유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관점을 주장했죠.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고 학문적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에도 영남권 남인들과 비영남권 남인들은 다소 다른 사상의 학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우선 영남권 남인의 경우 한국 성리학이 처음 시작되고 계보를 이어나갔던 지역이 경북 지역 영남지방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리학 커뮤니티는 그 어디보다 탄탄했고 그들 스스로도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남 지역이 영조 제위기에 이인주아의 난이라는 반란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인주아의 난이 진압되면서 진짜 영남 지역 남인들은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죠. 그나마 비영남 지방의 남인들은 조금 나았습니다. 조선의 22대왕 정조가 탕평책을 주장하며 최재공을 신임하며 그를 등용하였는데 나중에 최재공은 영의정까지 오릅니다. 최재공의 출신들은 충청도로 비영남 출신의 남인이었죠. 최재공은 남인의 마지막 계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남 출신의 남인들 사이에서 사상적으로 실학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17에서 18세기에는 청나라에서 유행하던 성리학이 아닌 유학의 다른 학문, 고증학이 조선으로 도입되었고 또 서양에 대한 정보도 조금씩 조선에 들어오면서 실학이 조선에서 유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들이 재기능을 못하는 데다가 조선 후기 때는 사회경제구조가 빠르게 격변하고 있으니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성리학 외의 학문과 사상에 깨어있는 비영남 남인들이 실학을 연구하며 현실적이고 실사적인 학문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실학이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게 된 게 성후 이익에 의해서였습니다. 성후 이익은 정말 다양한 저서를 남기며 조선의 거의 모든 사회적 분야에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개혁안까지 제시했죠. 물론 몰락한 남인 출신이고 관직도 없는 자의 소리라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지만 비영남 출신의 다른 젊은 남인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성후 이익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성후학파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성후학파의 실학자들은 대부분 토지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중농학파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약용이 있죠. 정약용도 정조 때 크게 중용되잖아요. 이 정조의 최측근들은 최재공이나 정약용이나 다 남인 계열이어서 물론 남인이 전체적으로 다시 다 부활한 건 아니라 몇몇 개인에 한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정조의 남인 등용 정책으로 최소한의 정치적 입지는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남인들은 이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는데 워낙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학문관을 가졌던 남인들 중 일부는 서학이라고 부르는 천주교에 눈을 뜨고 천주교 신자가 되어버렸는데 성리학 세계관에 입각하여 성리학을 추앙하는 국가를 우수한 존재로 그 이외의 존재들을 전부 오랑캐로 여기는 조선에서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건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가 되겠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천주교에선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이건 조선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고 처형감이었습니다. 이러니 남인 내에서도 천주교를 극도로 꺼려하며 천주교를 믿는 남인들을 꼬리 자르게 하려는 남인들도 나타납니다. 영남 출신 남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비영남 출신의 남인이었던 최재공도 천주교를 극도로 꺼려했죠. 보통 천주교 신자들은 비영남 출신의 남인이 많았고 정약용 집안이 거기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조 사후 집권한 정조의 정적, 정순왕후는 정조의 흔적인 남인들을 모두 몰아내기 위해 천주교 박해 사건을 일으켰죠. 영남 출신의 남인들은 영조 때 이인주의 나이 가담하고 비영남 출신의 남인들은 정조 이후로 천주교를 믿게 되면서 남인 출신들은 이제 완전히 정계에 등장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남인은 서서히 소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